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징역형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의원 가운데 2명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을 넘어선 가운데 인권보호 전문성 향상과 인권기구, 제도 확충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고창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반려 권고 소식을 취재한 고창과 포안, 순창, 완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치인 1,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일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부겸 중대본부장은 하반기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가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일 백신 종류와 접종 대상을 포함한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상반기까지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0대 이하 연령대가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다음 달에는 50대, 8월부터는 40대 등 그 이하 연령대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여름방학 동안 초중고 교사, 고3 수험생 등도 우선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321만여 명입니다. 내일 중으로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초반 남성에게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첫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유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중대본부장은 이번 주 일요일 발표하는 새 거리두기와 관련해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예방접종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북 12개군, 전남 전체 시군, 경남 10개군, 강원 15개 시군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입니다. 중대본은 해당 지역 환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의료 체계와 지역 경제를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4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58만 4,600여 명입니다. 군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익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대전 확진자인 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 다른 가족 2명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집단 감염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고 전주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도 입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우리 전북 사회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다음 달까지며 한 건에 3,000원을 기부하는 ARS 전화 기부와 2,000원을 기부하는 문자 기부,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으로 모은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주로 위기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5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요. 오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0대 총선 민주당 전주 을지역구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재선에 성공한 이상직 의원.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원을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문자 메시지와 채팅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짓 응답을 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만 15만 8천여 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어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 전략을 세운 행위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었고 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명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예산과 자금으로 선거 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행위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3명 가운데 2명도 이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이미숙, 박형배, 정섬길 3명의 전주시 의원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기간 이상직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괄 기소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미숙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시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섬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최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서선희, 고미희 전 시의원에 이어 또다시 현역 시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기초의원들의 그릇된 충성 경쟁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서기나 하고 이렇게 충성 경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당 공천제 자체도 기초의회에서만큼은 아예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임기 막판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중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이 인수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생기업이 인수 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인수전에서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쌍방울그룹 광림의 인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제시하고 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성정을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260여 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59명에 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건 3건으로 4억 4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불법 변경이 19명, 투기 목적으로 농지 불법 매입이 7명, 내부 기밀을 이용한 투기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LH 등 공공기관 직원은 8명입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도 6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든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지난해 무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불거진 학대 사건. 이 사건을 조사한 전라북도는 종사자 7명을 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등과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출범한 뒤 접수된 인권 침해 관련 신고는 300건 남짓,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는 131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 등 사건 처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등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충원 등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인권 정책이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인권보호관제 도입도 제안합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권고의 실행성에 대한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올해 2회째를 맞은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고령 장애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 토론이 이어지며 유튜브 전북 인권공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역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석 달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319만 명, 전체 노동자의 15% 정도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최저임금은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기준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또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뽑는 공익위원회 선출 방식을 바꾸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가 많은 만큼 생계비 기준을 개인에서 가구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을 체크해줘야지, 잠보 면무 서야지,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지난 2018년 한 해 전보다 16.4% 올랐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1-2%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본수당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 기본수당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민 한 명당 첫 해 1년은 100만 원, 10년 뒤에는 연 6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구상을 비롯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만 7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달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도 이루어지지만 산발적이고 선별적이어서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교육복지지원비나 예비비 등 교육예산 재조정이나 지자체의 교육협력지원금 등 재원 마련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과 함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90여 개국. 특히 유럽의 경우 독일은 27만 원, 핀란드는 12만 원, 스웨덴은 14만 원, 네덜란드는 40만 원가량의 청소년 수당을 달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학생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지역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 쿠폰 지급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한 전북 교육계 전반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장수군의 민선 7기 3년을 평가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과 호흡을 맞춰 농업 기반을 정비하고 인구 늘리기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장영수 장수군수. 민선 7기 장수군의 공약은 7개 분야 98개 사업. 이 가운데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49건으로 이행률은 50%입니다.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 등 퇴비 150만 포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목표치를 넘겼고, 개북면에 이어 계남면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해 현장의 불편을 덜었습니다. 장수 출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 등록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26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없어지고 지역이 소멸되고 청년들이 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는 핵심 공약 중 하나. 하지만 저조한 경영 실적과 부실한 운영 등으로 도마에 오른 장수 한우공사를 재정비하고 브랜드 차별화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은 이달 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도 개선 사업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지방자치가 좀 더 이렇게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주민분들이 의사결정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과정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 1,000명대로 떨어진 장수군 인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민주적이면서 수요에 따른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이라며 위원들과 긴밀하게 상의해 자치경찰 사무와 세부적인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권력이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전라북도와 도의회와는 예산 등 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이 있지만 치안 업무에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 30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20, 30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민주당을 돌아봤습니다. 벼랑 끝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고 장기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청년 특임 장관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 대표는 또 정치권이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새로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함께 해결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꼽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에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더 쓰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을 회복해 재정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또 오늘 연설에서 상당 기간 원자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결이 다른 제안입니다.
송 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론만 있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라고 논평하고 말에 그치는 변화와 혁신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일째 이어져 왔던 파업도 오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우체국 택배 문제는 이번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오후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입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 작업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엔 아예 이행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택배사는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안 된 곳엔 택배기사 2명당 분류 인력 1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진과 롯데택배는 1차 합의에서 약속한 것보다 분류 인력을 1,000명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배송만 하게 됩니다. 또 정부 용역에 따라 택배기사는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됩니다.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택배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우체국 택배 문제. 이번 주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 작업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분류가 되기 전까지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노노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흘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위탁회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 문제로 노조 간 대립이 격화된 건데요.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에 혼선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부터 단식 중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조 간 갈등을 대화로 풀자며 단식에 돌입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노노 갈등 중재를 위해 이례적으로 단식에 돌입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절박한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부 세력에게는 정쟁감으로 활용되고 말았습니다. 김 이사장의 단식은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의 대립으로 시작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전화 상담 등 고객센터 업무를 외부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노조원 900여 명이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건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다행히 제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어서 공단 노조는 사무노조협의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조가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 노조도 함께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 출신 유명 산악인 고미영 씨를 기리는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정작 부안에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부안군 변산면에 인공 암벽장이 있지만 시설물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고 관람석이 없어 전국 규모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보강 계획을 세웠지만 단순 확대 보수 계획에 그친다며 제대로 규격을 갖춰 원활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 팔덕 다목적 구장이 국내 중고교 야구단의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순창 팔덕 다목적 구장을 찾은 한 중학교 야구단 인터뷰를 통해 잔디 구장의 빼어난 시설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소개하고 선수단 숙식과 기념품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일대 39.6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소 발전소 건립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발전 과정에 필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전소 건립 사업자 측은 우려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기존 화력발전소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발전용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면서 고산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고창 갯벌을 포함해 충남 서천, 전남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반려를 권고하면서 세계유산 등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한국의 갯벌의 경우 전남 신안 갯벌을 제외하고는 유산 범위가 좁고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완충 지역이 불충분하다는 사항 등을 지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보전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최종 등재 불가를 결정하면 재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우려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고창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반려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하죠. 안상현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서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의 갯벌입니다. 한국의 갯벌 전체 유산구역은 12만 9,346헥타르입니다. 이 중 고창 갯벌 전체 유산구역은 7,411헥타르이고 5,531헥타르가 유산구역, 1,880헥타르가 완충구역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고유종 47종과 멸종위기 해양무척주 동물 5종을 포함한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갯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왜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반려를 권고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나뉩니다. 세계문화유산은 국제기념유물유적협회에서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은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신청된 유산들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마치면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의 공고사항으로 전달합니다. 등재 공고를 받으면 등재가 유력해지지만 그 밖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심사에서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이때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8년에도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어 개별 구성 유산의 상세 지도와 4개 지역 갯벌의 통합관리 협력 체계에 대한 설명을 보강해 2019년 1월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 심사평가를 받고 등재 여부는 작년 여름에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의와 심사 결과 공지가 미뤄져 지난 5월 11일에야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신안 갯벌 외엔 대규모 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유산을 둘러싼 완충 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등재를 추진하는 문화재청과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화재청은 심사 의견을 참고해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들은 최종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문기구 심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도전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현재 고창의 경우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불투명해지면서 고창군이 심원염전을 매입 계획하고 있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1단계로 갯벌 세계유산센터를 짓고 2단계로 염생식물원, 자연생태원,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조성 이후 순차적으로 생태공원과 생물원 등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1단계 사업인 갯벌 세계유산센터 유치를 위해 충남을 비롯한 전남과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번 반려 판정으로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자, 반려 권고가 내려진 현재 상황에서 등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까요? 한국의 서원은 반려 권고 뒤 재신청을 통해 등재됐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 지승원은 사찰 7곳 중 4곳만 등재 권고를 받았지만 7곳 모두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중국의 갯벌도 201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 경우도 반려됐다가 지정됐습니다. 한국의 갯벌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비롯해 해수부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을 비롯한 4개 지역 지자체들도 반려 사유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철새 보호 등 완충 지역을 넓히고 갯벌에 있는 지자체들의 협의를 통해 지역을 추가 확대시키는 협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현재 보완 내용이 긍정적이어서 등재 추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제사이버외교단 방크에서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지정해달라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지난 2001년 1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된 이후 세계자연유산 등재 운동이 6년 만인 2007년 6월 27일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등재가 확정되기까지 148만 명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범국민적 서명이 잇따랐습니다. 서명 참가 방법은 국제청원 사이트는 mayweSpeak.com에 접속해 사이트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서명에 동참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갯벌이 두 번째 자연유산이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어제부터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빈을 맞는 스페인은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미래 과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땅을 밟은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는 국빈입니다. 펠리페 6세 방한 20개월 만에 두 나라 정상은 마드리드 궁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다시 마주했습니다.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해선 황금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Es un símbolo que demuestra que las puertas de nuestra ciudad, de la capital de España, están abiertas. 문 대통령은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국왕 주최 국빈 만찬. 펠리페 6세 국왕은 영화 기생충과 가수 방탄소년단이 스페인에서 인기란 점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스페인 음식과 축구가 한국에서 인기라고 말한 뒤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스페인이 또 한 번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 것을 확신하며 70년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그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질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협력 증진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입니다. 또 무역 투자 확대 방안과 친환경 미래산업 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EU 내 4대 강국인 스페인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선 해외 건설 수주 금액 2위의 건설 강국 스페인과의 해외 건설 공동 진출 확대도 모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전북체육회가 오늘 오후 전북체육회관 야외광장에서 독립적인 법인 기관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체육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해 전 민선 체제로 첫 출범한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예산과 조직의 지위를 보장받는 법인 설립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아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볕이 강하지 않아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죠. 내일은 종일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전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반면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안과 고창이 19도, 그 외 지역은 18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진안과 장수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완주 26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국회의원 1명과 지방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야 나와봐야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모습만 봐도 씁쓸합니다.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 그 중요성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